폭탄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군사기지가 아니었어요. 국가가 범죄에 손을 내민 곳. 캄보디아. 세계 최대 범죄 조직의 심장부에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그 건물이 불타기 시작했어요. 너무 정확했죠. 오차 1m. 나토 분석관은 경악했습니다. 이건 우리 무기가 아닌데? 폭탄 잔해에 적힌 5글자. 코리아. 1억 원짜리 작은 폭탄 하나가 110km를 날아가 정의를 실현했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언제 이런 무기를 만든 겁니까? 왜 미국도 유럽도 못 막은 범죄 조직을 한국이 제거할 수 있었을까요? 딱 1초만요. 좋아요와 구독 꾹 부탁드립니다.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정확히, 너무 정확하게 말이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군사기지가 아니라 범죄단지가 불타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이먼 클라크입니다. 영국 공군 대령 출신이자 나토 무기체계 평가국 수석 분석관으로 30년을 복무했죠. 걸프전도 겪었고 아프간 전장도 경험했습니다. 수천 번의 폭격을 분석했고 수백 개의 무기 시스템을 평가해왔어요. 그런데 그날 새벽 제 모든 경험이 무용지물이 되는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브뤼셀 나토 본부, 제 사무실 모니터에 빨간 경보등이 켜졌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에서 군사 충돌이 발생한 겁니다. 저는 즉시 위성 영상을 띄웠어요.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화면 속에서 섬광이 터졌습니다. 폭격이 시작된 거죠. 첫 번째 착탄 지점을 확인하는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좌표를 다시 확인했어요. 군사기지? 아니었습니다. 레이더 시설? 그것도 아니었죠. 미사일 기지? 역시 아니었습니다.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불타는 건물은 고층 복합 건물이었어요.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사무용 건물 같았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철조망과 감시탑이 즐비했죠. 이상했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도대체 뭘 폭격한 거지? 급하게 정보망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알게 됐죠. 그곳이 바로 동남아 최대 범죄 조직의 데이터 센터라는 사실을요. 보이스피싱 서버, 불법 카지노 운영 본부, 인신매매 관리 시스템이 집결된 곳이었습니다. 캄보디아 국내 총생산의 최대 30%를 책임지는 어마어마한 규모였어요. 전 세계 범죄 네트워크의 중추 신경 같은 곳이었죠. 그런데 왜 태국군이 그곳을 폭격한 겁니까? 이건 국경 분쟁이 아니었어요. 뭔가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최근 뉴스를 떠올렸습니다. 몇 달 전 한국인 대학생 한 명이 캄보디아에서 실종됐었죠. 구직 사기에 속아 캄보디아로 건너갔다가 스캠 단지에 갇혔어요. 탈출을 시도했다가 발각됐습니다. 그리고 고문당한 끝에 숨졌죠. 시신이 발견됐을 때 한국은 경악했습니다. 국제사회도 충격에 빠졌어요. 그런데 캄보디아 정부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오히려 수사를 방해했죠. 왜냐고요? 그 범죄 조직들이 캄보디아 경제를 지탱하고 있었거든요. 정부 고위층과도 연결돼 있었습니다. 손댈 수 없는 구조였어요. 그래서 국제사회는 분노했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외교적 압박? 소용없었죠. 경제 제재? 캄보디아는 이미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범죄 조직의 심장부가 불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직접 나섰던 겁니다. 저는 두 번째 폭격 지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번엔 캄보디아 포병 부대였어요. 국경에서 30km 떨어진 곳이었죠. 로켓 발사대 6기가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세 번째 타격은 방공 레이더 기지였습니다. 핵심 군사시설이 차례로 무력화되고 있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계획된 작전이었습니다. 군사 타격과 범죄 소탕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민간인 피해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죠. 폭격 정밀도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오차 범위가 3m 이하였어요. 건물만 정확히 타격하고 주변 지역은 온전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30년 경력의 군사 분석가인 제가 봐도 믿기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미국의 정밀 유도 폭탄 JDAM도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저는 태국 공군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어떤 무기를 사용했는지 알아야 했어요. 몇 시간 후 태국 측에서 이미지 파일을 보내왔습니다. 폭탄 파편 사진이었죠. 확대해서 봤습니다.
탄두 조각에 각인된 글자들이 보였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엔 영어가 아니라 다른 언어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한글이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또렷하게 적힌 단어 하나. 코리아. 한국?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틀림없었습니다. 한국제 무기였습니다. KG집이라는 코드명도 보였죠. 한국형 정밀 유도 폭탄이었습니다. 사거리 110km, 오차 3m 이하. 제가 아는 어떤 무기보다 뛰어난 성능이었어요. 한국이 이런 걸 만들었다고? 믿기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도 한국의 성장을 알고 있었어요. 젊은 시절 한국 공군과 훈련한 적도 있었죠. 1990년대 중반 F-16 전술 교육차 방문했었습니다. 훌륭한 군인들이었어요. 열정적이고 배우려는 의지가 강했죠. 하지만 그때 한국은 가난했습니다. 무기는 전부 수입했어요. 자체 생산 능력은 거의 없었죠. 그런데 지금 제 눈앞의 데이터는 달랐습니다. 한국이 만든 폭탄이 전장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니었습니다. 범죄의 심장을 정확히 겨냥한 정의의 타격이었죠. 저는 다시 위성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폭격 순간을 반복해서 봤어요. 태국 공군 F-16이 국경 너머에서 폭탄을 투하합니다. 그 폭탄은 날개를 펼치고 활공했어요. 100km가 넘는 거리를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목표물의 중심부를 관통했죠. 주변 시설은 멀쩡했습니다. 민간인은 한 명도 다치지 않았어요. 오직 목표물만 타격당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어요. 정의를 구현하는 도구였습니다.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 전쟁은 단순한 국경 분쟁이 아니다. 누군가 숨기고 있는 다른 목적이 있다. 한국의 무기가 범죄 조직을 파괴했다. 이 세 가지 사실이 계속 맴돌았어요. 연결고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 대학생이 죽었고 국제사회는 분노했죠. 하지만 아무도 손쓸 수 없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 자체가 범죄 조직과 연결돼 있었거든요. 정부 관료들이 뒷돈을 받고 있었어요. 경찰도 군대도 범죄 조직 편이었습니다. 국가 전체가 범죄의 공범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태국과 캄보디아가 충돌했어요. 그리고 첫 타격이 범죄 조직을 향했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었습니다. 이건 계획된 작전이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브뤼셀에 동이 트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엔 어둠이 가득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더 큰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어.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30년 군 생활 중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경외감이었죠.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상이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성장했다는 사실에 대한 경외감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걸요. 서방 중심의 군사 질서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플레이어가 등장했어요. 그 이름은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모니터 속 폭탄 잔해를 다시 한번 봤습니다. 코리아. 그 5글자가 제 뇌리에 깊이 박혔습니다. 이제 세상은 한국을 무시할 수 없을 거야. 저는 보고서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나토 본부에 이 사실을 알려야 했어요. 하지만 뭐라고 써야 할까요? 한국이 우리보다 앞서갔습니다. 라고 쓸까요? 한국 무기가 전쟁의 룰을 바꿨습니다. 라고 쓸까요? 아니면 솔직하게 우리가 한국을 너무 과소평가했습니다. 라고 쓸까요?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인정하기 싫었거든요. 하지만 사실은 사실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전쟁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더 큰 이야기가 펼쳐질 것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한국이 있을 거라는 사실을요. 그날 오후였습니다. 제 모니터에 또다시 경보가 떴어요. 캄보디아군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국경에서 80km 떨어진 포병 부대가 포문을 열었죠. 장거리 로켓 발사가 감지됐습니다. 궤적을 추적했어요. 목표는 태국 국경 마을이었습니다. 또 민간인을 노린다. 로켓 6발이 발사됐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화면을 지켜봤어요. 요격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태국군은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죠. 로켓들이 낙하했습니다. 폭발음이 연속으로 터졌어요. 민가 여러 채가 파괴됐습니다. 사상자가 발생했죠. 위성 영상으로 봐도 참혹했습니다. 캄보디아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을 저질렀어요. 민간인 거주 지역을 의도적으로 공격한 겁니다. 전쟁 범죄였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2시 17분이었어요. 태국 정부가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했습니다. 보복 공습을 할까요? 아니면 국제사회에 호소할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태국군은 즉각 움직였습니다. 공습 경보가 발령됐어요. 공군 기지에서 F-16편대가 긴급 출격했습니다. 벌써? 너무 빨랐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선 작전 회의부터 시작해요. 승인 절차도 필요하죠. 최소 몇 시간은 걸립니다. 그런데 30분도 안 돼서 전투기가 뜬 겁니다. 뭔가 이미 준비돼 있었던 것 같았어요. F-16들이 상승했습니다. 고도 8,000m까지 올라갔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비행 방향이 국경 반대편이었어요. 저쪽으로 가면 뭐가 있지? 위성 지도를 확대했습니다. 국경에서 한참 떨어진 태국 영공 내부였어요. 거기서 뭘 한다는 거야? 의문은 곧 풀렸습니다. F-16편대가 지정 좌표에 도달했어요. 그리고 무언가를 투하했습니다. 확대해서 봤습니다. 폭탄이었어요. 네 발이 동시에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폭탄들이 변신하기 시작했어요. 양쪽에서 날개가 펼쳐졌습니다. 마치 접힌 종이를 펴는 것처럼 매끄럽게 전개됐죠. 저게 뭐야? 폭탄이 자유낙하를 멈췄습니다. 활공을 시작했어요. 일정한 고도를 유지하면서 전진했습니다. 이건 그냥 폭탄이 아니었어요. 유도무기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정교한 유도무기였죠. 폭탄은 계속 날아갔습니다. 10km, 20km, 30km. 멈출 기미가 없었어요. F-16은 이미 귀환 중이었습니다. 국경은 절대 넘지 않았죠. 하지만 폭탄은 계속 전진했습니다. 국경선을 넘었어요. 캄보디아 영공으로 들어갔습니다. 국경을 넘지 않고도 공격이 가능하다고? 이건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었습니다. 항공기는 안전한 자국 영공에 머물러 있어요. 격추당할 위험이 전혀 없죠. 하지만 무기는 적진 깊숙이 도달합니다. 완벽한 전술이었어요. 폭탄은 80km를 넘어섰습니다. 90km, 100km. 여전히 날고 있었어요. 도대체 사거리가 얼마나 되는 거야? 제가 아는 어떤 유도폭탄도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JDAM은 최대 28km예요. 그것도 최적 조건에서 말이죠. 그런데 이 폭탄은 그 4배를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목표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폭탄이 하강 자세로 전환했어요. 각도를 조정하며 급강하했습니다. 목표물은 캄보디아 포병 부대였어요. 방금 전 태국 마을을 공격한 바로 그곳이었죠. 캄보디아군은 전혀 몰랐습니다. 레이더에 아무것도 안 잡혔거든요. 폭탄이 너무 작고 낮게 날아왔어요. 탐지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순간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로켓 발사대가 하나씩 파괴됐어요. 정확히 4발이 투하됐고 4발 모두 명중이었습니다. 한 발의 오차도 없었어요. 탄약 저장고도 함께 폭발했습니다. 연쇄 반응이 일어났죠. 캄보디아 포병 부대는 완전히 무력화됐습니다. 시계를 다시 봤습니다. 오후 2시 47분이었어요. 캄보디아의 공격부터 태국의 반격까지 정확히 30분이었습니다. 30분. 전쟁 역사상 가장 빠른 보복이었어요. 저는 곧바로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모든 영상을 저장했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재생했습니다. 천천히 아주 세밀하게 분석하기 시작했죠. 폭탄이 투하되는 순간을 멈췄습니다. 확대했어요. 폭탄의 형태가 보였습니다. 유선형 동체에 접힌 날개가 달려 있었어요. 꼬리 부분엔 작은 장치들이 부착돼 있었습니다. 아마도 유도 시스템일 겁니다. 다음 프레임으로 넘겼습니다. 날개가 펼쳐지는 장면이었어요. 기계적으로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양쪽 날개가 동시에 전개됐죠.
펼쳐진 날개의 폭은 약 3m 정도였습니다. 활공에 최적화된 구조였어요. 계속 프레임을 넘겼습니다. 폭탄이 일정한 궤적을 그리며 날아갔어요. 바람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습니다. 실시간으로 경로를 수정하고 있었던 거죠. GPS 신호를 받아서 위치를 파악하고 목표물까지의 최적 경로를 계산하는 겁니다. 이 정도 기술이라면 엄청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 작은 폭탄 안에 다 들어있다고요? 놀라웠어요. 소형화 기술이 대단한 겁니다. 마지막 착탄 순간을 봤습니다. 폭탄이 정확히 로켓 발사대 중심부를 관통했어요. 오차가 1m도 안 됐습니다. 완벽해. 30년 경력의 군사 분석가인 제가 봐도 완벽했습니다. 설계, 제작, 운용 모든 면에서 최상급이었어요. 저는 나토 정보 공유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동맹국들끼리 군사 정보를 나누는 네트워크죠. 태국도 미국의 우방국입니다. 정보가 공유될 거예요.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태국 캄보디아 분쟁, 무기 시스템. 몇 개의 파일이 떴습니다. 그중 하나를 열었어요. 태국 공군이 올린 보고서였습니다. 사진들이 첨부돼 있었죠. 폭격 현장에서 수거한 파편들이었습니다. 탄두 조각, 날개 파편, 유도 장치 일부. 하나씩 확대해서 봤습니다. 대부분 심하게 손상돼 있었어요. 하지만 일부는 온전했습니다. 특히 날개 부분 파편이 눈에 들어왔어요. 금속 표면에 뭔가 각인돼 있었습니다. 더 확대했습니다. 글자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영어가 아니었어요. 한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또렷하게 새겨진 단어. 코리아.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다른 파편 사진도 열었어요. 탄두 조각에도 같은 글자가 있었습니다. KGGB라는 코드명도 보였죠. 한국형 정밀 유도 폭탄이었습니다. 한국이 이걸 만들었다고? 여전히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저는 추가 데이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KGGB에 대한 정보가 필요했어요. 나토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했습니다. 몇 개의 파일이 나왔어요. 2023년 작성된 보고서였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 동향 분석. 열어봤습니다. KGGB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있었어요. 사거리 110km. 명중률 오차 3m 이하. 단가 약 1억 원. 유도 방식 GPS와 관성항 법장치 복합. 110km. 미국 JDAM의 4배였습니다. 그것도 가격은 절반이에요. 성능은 더 좋은데 가격은 저렴하다니. 이건 시장을 뒤흔들 무기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생산 능력이었어요. 한 달에 200발 이상 제작 가능하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미국은 50발 정도밖에 못 만들어요. 생산성이 4배 차이였죠.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한국 기술자들이 뭔가 다른 방식을 썼다는 겁니다. 비싼 부품으로 승부하는 게 아니라 효율적인 설계로 이긴 거예요. 꼭 필요한 것만 넣고 불필요한 건 과감히 뺐습니다. 그 결과가 이 무기였죠.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앞섰어.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기술적으로, 경제적으로, 전략적으로 모든 면에서 한국이 앞서 있었어요. 국경을 넘지 않고도 적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조종사의 안전도 보장되죠. 비용도 저렴해요. 대량 생산도 가능합니다. 완벽한 무기 시스템이었습니다. 모니터를 다시 봤습니다. 코리아라는 5글자가 화면을 채우고 있었어요. 그 글자가 제 뇌리에 깊이 박혔습니다. 이제 세상이 바뀌는군. 서방 중심의 무기 시장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강자가 등장한 겁니다. 그 이름은 대한민국이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브뤼셀에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엔 무언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경외감이었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경외감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나토 본부에 알려야 했어요. 손이 키보드 위에 올려졌습니다. 한국형 정밀 유도폭탄 긴급 분석 보고서. 첫 문장을 썼습니다. 오늘 전쟁의 룰이 바뀌었습니다. 나토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보고서가 올라간 다음 날이었어요.
브뤼셀 본부 회의실에 긴급 소집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저도 참석해야 했죠.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이미 30명 넘는 분석가들이 모여 있었어요. 각국 군사정보국 인원들이었습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폴란드, 미국 펜타곤 대표도 있었죠. 다들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벽면 스크린에는 KGB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한국형 정밀 유도 폭탄이었어요. 의장석에 앉은 독일 준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자, 시작하지. 이 무기에 대해 논의할 시간이다. 프랑스 분석가 한 명이 손을 들었어요. 정말 한국이 단독으로 만든 겁니까? 파편 분석 결과가 명확합니다. 순수 한국제예요. 영국 분석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중국 기술을 역설계한 거 아닙니까? 사거리가 110km라는 게 말이 됩니까? 설계 구조를 봤습니다. 중국제와 완전히 다릅니다. 명중률 100%는 과장 아닙니까?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다들 믿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한국이 서방을 앞섰다는 사실을요. 저는 조용히 앉아서 지켜봤습니다. 그들의 반응이 이해됐어요. 저도 처음엔 똑같았으니까요. 독일 준장이 손을 들어 정적을 만들었습니다. 클라크 대령, 분석 결과를 보고하게.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스크린에 자료를 띄웠어요. 첫 번째 타격 지점을 보겠습니다. 위성사진이 확대됐습니다. 고층 건물이 반쯤 무너진 모습이었어요. 여기는 군사기지가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캄보디아 정부와 연결된 범죄 조직 시설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세계 최대 규모의 보이스피싱, 인신매매 본거지 중 하나였습니다. 몇 달 전 한국인 대학생이 이곳에서 고문치사당한 사건이 있었죠. 사진을 하나 더 띄웠습니다. 첫 폭격이 바로 이곳을 겨냥했습니다. 한 분석가가 물었어요. 그럼 이건 보복 공격이었다는 겁니까? 보복이라기보단 정의 구현에 가깝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캄보디아 정부는 이 범죄 조직과 깊이 연루돼 있었습니다. 손댈 수 없는 구조였죠. 그런데 한국 무기가 그 심장부를 파괴했습니다. 독일 준장이 팔짱을 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타격이 계속될까? 가능성이 높습니다. 캄보디아 내 범죄 시설이 13곳 이상 남아 있으니까요. 지켜봐야겠군.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다음 자료를 띄웠습니다. 무기 성능 비교표였어요. 이 무기 자체입니다. 회의실 모두가 화면에 집중했습니다. 왼쪽에는 미국 JDAM이 있었어요. 오른쪽에는 한국 KGB가 있었습니다. 먼저 사거리를 보겠습니다. JDAM은 최대 28km입니다. KGB는 110km예요. 거의 4배 차이입니다. 누군가 휘파람을 불었어요. 명중률은 어떻습니까? JDAM은 약 85%입니다. 우수한 수치죠. 하지만 KGB는 실전에서 100%를 기록했습니다. 7발 발사, 7발 명중이었어요. 회의실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가격은요? JDAM은 발당 약 2억 원입니다. KGB는 1억 원이에요. 이탈리아 분석가가 손을 들었어요. 잠깐만요. 성능은 더 좋은데 가격은 절반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생산 속도도 빠릅니다. 미국이 50발 만들 때 한국은 200발 만들어요. 독일 준장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설계 철학이 다릅니다. 저는 KGB 구조도를 띄웠어요. 우리는 최첨단 부품으로 승부합니다. 비싸지만 확실하죠. 한국은 효율성으로 승부했습니다. 불필요한 건 과감히 빼고 꼭 필요한 것만 넣었어요. 날개 구조를 가리켰습니다. 이 접이식 날개를 보십시오. 단순하지만 효과적입니다. 투하전엔 접혀 있다가 공중에서 펼쳐지는 구조예요. 양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사거리를 늘렸습니다. 꼬리 부분을 확대했어요. 여기 작은 프로펠러가 있습니다. 추진 장치가 아닙니다. 공기 흐름으로 전기를 만드는 발전기예요. 그 전기로 유도 시스템을 작동시킵니다. 프랑스 분석가가 감탄했습니다. 천재적인 설계군요. 별도의 연료가 필요 없습니다. 중량도 줄고 사거리도 늘어나죠. 폴란드 분석가가 물었어요.
그럼 왜 태국이 한국 무기를 선택한 겁니까? 미국 무기도 있는데요.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이 질문이 핵심이었어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손가락을 하나씩 펴며 말했어요. 첫째, 가격입니다. JDAM의 절반 가격이에요. 태국 같은 나라에겐 중요한 요소죠. 둘째, 사거리입니다. 110km면 국경을 넘지 않고도 적을 칠 수 있어요. 조종사 안전이 보장됩니다. 셋째,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성능입니다. 실전 명중률 100%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들 불편한 표정이었어요. 미국 펜타곤 대표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JDAM도 검증된 무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JDAM은 훌륭한 무기예요. 저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전장은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멀리, 더 정확하게, 더 저렴하게가 기준이 됐어요. 그 기준을 한국이 만들었습니다. 영국 분석가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기술 선두 아닙니까? 나토가 세계 최강인데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과거엔 그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데이터를 다시 가리켰습니다. 숫자가 말해줍니다. 우리가 뒤처졌어요. 독일 준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데이터는 명확하군. 예, 그렇습니다. 저도 솔직하게 말했어요. 한국은 조용히 따라잡았습니다. 아니, 추월했죠.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다들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습니다. 나토가 최고라고 믿었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이탈리아 분석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배워야 합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한국의 설계 철학을 연구해야 해요. 효율성, 실용성, 경제성. 이 세 가지를 배워야 합니다. 아니면 잠시 멈췄다가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도 뒤처질 겁니다. 독일 준장이 팔짱을 풀었어요. 한국과 기술 협력을 고려해야겠군. 그게 현명한 선택일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프랑스 분석가가 물었습니다. 다른 나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본은 경계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침묵 중이에요. 동남아는요? 이미 한국과 접촉했습니다. 곧 대규모 계약이 나올 거예요. 독일 준장이 시계를 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지. 계속 모니터링하게. 알겠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분석가들이 하나둘 나갔어요. 저는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스크린을 바라봤어요. KGB 사진이 여전히 떠 있었습니다. 작지만 강력한 무기였죠. 한국이 만든 걸작이었습니다.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30년 경력의 군사 분석가로서 사실을 직시해야 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따라오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앞서가는 나라였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브뤼셀의 하늘이 흐렸어요. 마치 제 심정 같았습니다. 나토의 자존심이 흔들리고 있었죠.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도 보였습니다. 한국과 협력한다면 더 강력해질 수 있었어요. 경쟁자가 아니라 파트너로 봐야 해. 다시 중얼거렸습니다. 노트북을 닫고 일어났어요. 더 많은 보고서를 써야 했습니다. 나토 수뇌부를 설득해야 했죠. 한국을 제대로 평가하라고.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그리고 협력을 고려하라고. 문을 열고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뒤돌아봤습니다. 스크린 속 KGB가 눈에 들어왔어요. 작은 폭탄이었지만 세상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만든 작은 날개가 전쟁의 룰을 다시 쓰고 있었어요.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한국은 더 많은 걸 보여줄 거야. 그 예감은 틀리지 않을 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가 터졌습니다. 모든 채널이 긴급 속보를 띄웠어요. 제 사무실 TV도 켜져 있었습니다. CNN이었죠. 앵커가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택함 전면전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화면이 백악관으로 전환됐습니다. 트럼프가 연단에 서 있었어요. 그의 표정은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의 충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가 카메라를 똑바로 봤어요. 저는 내일 양국 정상과 전화통화를 할 예정입니다. 우리는 다시 평화를 이끌 것입니다.
평화를 원합니다. 그것이 미국의 사명이니까요. 기자들이 펜을 움직였어요.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트럼프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 말했어요. 10월 말 쿠알라룸푸르에서 저는 양국 평화협정을 중재했습니다. 그때처럼 이번에도 평화를 만들 겁니다. 저는 기억했어요. 2025년 10월에 그 협정을요. 트럼프가 직접 나서서 태국과 캄보디아를 중재했었죠. 성공적이었습니다. 그의 외교적 승리였어요. 근데 이번에는 우리 미국만이 아닙니다.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뭔가 중요한 말이 나올 것 같았거든요. 이번엔 대한민국이 함께합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한국? 트럼프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기술은 전쟁의 룰을 바꿨습니다. 이제 평화도 함께 만들 수 있어요. 그의 미소가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함께라면 세계는 또 한 번 멈출 수 있습니다. 기자 한 명이 손을 들었어요. 한국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트럼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기술적 파트너입니다. 우리의 중요한 동맹국이죠. 그들의 정밀 무기가 이번 분쟁에서 결정적 역할을 했어요.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어요. 트럼프가 한국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엄청난 일이었어요.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의 무기를 이렇게 직접 칭찬하는 건 흔하지 않거든요.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중국은 이번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트럼프의 표정이 약간 굳었어요. 중국은 자신들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원합니다. 간결한 대답이었습니다. 더 이상 중국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 보였어요.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뉴스는 계속됐어요. CNN 앵커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외교부와 군 전문가들은 이번 타격이 우연이 아닐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계획된 응징이었죠. CNN은 계속 보도했습니다. 나토 군사 전문가들도 이 사안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화면이 브뤼셀로 전환됐어요. 제 동료인 나토 군사 분석관이 인터뷰 중이었습니다. 이번 타격은 군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정당성이 있습니다. 범죄 조직에 대한 정밀 타격이었고 민간인 피해가 전혀 없었습니다. 한국 무기의 정밀도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저는 의자에 기댔어요.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조용한 중견국이 아니었어요. 정의를 실현하는 기술 강국이었습니다. 채널을 돌렸습니다. 일본 NHK였어요. 일본 방송은 조심스러웠습니다. 한국의 방산 기술이 예상보다 발전했습니다. 앵커의 표정이 불편해 보였어요. 우리도 대응이 필요합니다. 중국 CCTV로 돌렸습니다. 앵커가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태국 캄보디아 분쟁은 내정 문제입니다. 외부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한국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피했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느껴졌습니다. 불편해하고 있었죠. 다시 CNN으로 돌렸습니다. 이번엔 군사 전문가가 나와 있었어요. 한국 무기가 보여준 건 단순한 성능이 아닙니다. 정확성과 도덕성의 결합이었죠. 범죄자를 응징하면서도 민간인은 한 명도 다치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21세기 전쟁의 새로운 기준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한국은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있었어요. 전화가 울렸습니다. 나토 작전국이었어요. 클라크 대령, 트럼프 발언 봤나? 예,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거 큰일 됐네. 한국을 공개적으로 지지했어. 그렇습니다. 수뇌부가 난리야. 긴급회의가 또 잡혔어. 언제입니까? 내일 아침 첫 일정이야. 준비해둬.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다시 TV를 봤습니다. 트럼프의 기자회견 영상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어요. 미국과 한국이 함께라면 세계는 또 한 번 멈출 수 있습니다. 그 문장이 계속 울렸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뒤에 있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파트너였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브뤼셀에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한국이 세상을 바꾸고 있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내일 회의 자료를 준비해야 했어요.
하지만 손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보고해야 할까요? 한국이 우리와 대등해졌습니다. 라고 쓸까요? 아니면 솔직하게 한국이 일부 분야에서 우리를 앞섰습니다. 라고 쓸까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트럼프 대통령 발언 후속 분석 보고서. 한국은 이제 세계 무대의 주요 플레이어입니다. 무시할 수 없고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손을 멈추고 다시 창밖을 봤어요. 별이 떠 있었습니다. 그 별들처럼 한국도 빛나고 있었어요. 세계의 중심으로, 기술의 선두로, 정의의 상징으로. 이제 시작이야. 다시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의 시대가 열리고 있어. 전쟁은 격화됐습니다. 캄보디아가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국경 근처에 대규모 병력이 집결했습니다. 저는 위성 영상으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캄보디아군 진영이 확대됐습니다. 전차들이 줄지어 배치돼 있었죠. VT-4였습니다. 중국 제3세대 주력 전차였어요. 제법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그 옆으로 방공 시스템이 보였어요. HQ-12 지대공 미사일이었습니다. 중거리 요격 시스템이죠. KS-1A 미사일도 함께 배치돼 있었습니다. 구형이긴 했지만 여전히 위협적이었어요. 전부 중국제로 무장했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캄보디아는 중국의 무기 원조를 받아왔거든요. 오랜 군사협력 관계였습니다. 화면을 더 확대했어요. 중국 군사 자문단도 보였습니다. 위장복을 입은 중국 장교들이 캄보디아군을 지도하고 있었죠. 이번엔 진심이군. 캄보디아는 패배를 만회하려 했습니다. 중국의 지원을 받아 대규모 반격을 준비하는 거였어요.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캄보디아군이 움직였어요. VT-4 전차 부대가 전진 배치됐습니다. 국경에서 불과 20km 지점이었죠. HQ-12 레이더가 가동되기 시작했어요. 하늘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태국 공군을 요격하겠다는 거야.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태국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공습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이번엔 FA-50 편대였어요. 한국제 경전투기였습니다. F-16보다 작지만 효율적인 기체였죠. FA-50 4대가 이륙했습니다. 고도를 높여 8,000m까지 상승했어요. 역시 국경 안쪽에 머물렀습니다. 국경을 넘을 생각이 없었죠. 지정 좌표에 도달했습니다. KGGB를 투하했어요. 폭탄들이 날개를 펼치며 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캄보디아 측 HQ-12 레이더가 반응했어요. 화면에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비행물체 감지. 캄보디아군 방공 담당자가 외쳤을 겁니다. 하지만 표적이 너무 작았어요. 레이더 화면에 희미하게만 잡혔습니다. 고도가 얼마야? 6,000m에서 하강 중입니다. 미사일 발사 준비. HQ-12 발사대가 선회했습니다. 목표를 향해 각도를 맞췄죠. 하지만 라곤이 안 됐습니다. 표적 신호가 너무 약했어요. 라곤 실패. 시야 확보 불가. 무전기에서 당황한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KGGB는 계속 날아왔어요. 100km를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목표물이 가까웠죠. 캄보디아군이 다시 시도했습니다. KS-1A를 발사했어요. 미사일이 하늘로 솟았습니다. 하지만 역시 빗나갔어요. KGGB를 추적하지 못했습니다. 요격 실패. 절규에 가까운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순간 첫 번째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VT-4 전차 한 대가 화염에 휩싸였어요. 정확히 포탑 위를 관통한 타격이었습니다. 전차가 멈춰섰죠. 두 번째, 세 번째 폭발이 연이어 터졌습니다. VT-4 전차들이 차례로 파괴됐어요. 6대 중 4대가 불타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HQ-12 레이더 기지였습니다. 폭탄이 정확히 레이더 중심부를 뚫었어요. 거대한 접시형 안테나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두 번째 레이더 기지도 마찬가지였죠. 연달아 폭발했습니다. 이제 캄보디아는 눈이 멀었어요. 하늘을 볼 수 없게 됐습니다. 마지막 타격은 지휘소였습니다. 중국 자문단이 있던 바로 그곳이었죠. 폭탄이 건물 지붕을 뚫고 들어갔습니다. 내부에서 폭발했어요. 지휘소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통신이 두절됐죠.
단 10분 만의 일이었습니다. 캄보디아군 주력 부대가 무력화됐어요. 중국제 무기 시스템은 단 한 발도 요격하지 못했습니다. 요격률 제로였죠. 반면 한국 무기는 8발 발사, 8발 명중이었습니다. 명중률 100%를 또다시 기록했어요.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중국 무기가 이렇게 무력했다니. HQ-12는 중국이 자랑하는 방공 시스템이었습니다. 수십억 원을 들여 개발한 무기였죠. 하지만 한국 폭탄 앞에선 무용지물이었어요. VT-4 전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 최신의 전차라고 했는데 너무 쉽게 파괴됐어요. 중국 무기가 이 정도였어? 충격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중국을 경계해왔습니다. 나토의 가장 큰 경쟁자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실전은 달랐어요. 중국 무기는 한국 무기를 막지 못했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나토 정보국이었어요. 클라크, 지금 봤어? 예, 보고 있습니다. 중국제가 완전히 무너졌어. 이거 큰일인데? 그렇습니다. 중국 무기 신뢰도가 추락할 겁니다. 이미 CNN에서 속보 띄웠어. 전화를 끊고 TV를 켰습니다. CNN이었어요. 화면 하단에 자막이 떴습니다. 중국 무기 체계 붕괴, 한국 방산 전장 지배. 앵커가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캄보디아군이 배치한 중국제 방공 시스템이 한국제 유도폭탄을 단 한 발도 요격하지 못했습니다. 화면에 전투 영상이 떴어요. VT-4 전차들이 불타는 모습이었습니다. 중국제 VT-4 전차 6대 중 4대가 파괴됐습니다. HQ-12 방공 시스템도 완전히 무력화됐습니다. 군사 전문가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이건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중국은 자국 무기를 고가에 수출해왔어요. 하지만 실전에서 이렇게 무력하다는 게 드러났죠. 반면 한국 무기는 압도적 우위를 보였습니다. 다른 전문가가 끼어들었어요. 가격도 절반인데 성능은 2배입니다. 이제 누가 중국제를 사겠습니까? 앵커가 물었습니다. 중국 정부 반응은요? 침묵하고 있습니다. 어떤 공식 발표도 없어요.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중국이 침묵한다는 건 의미가 있었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였죠. 자국 무기가 패배했다는 사실을요. 채널을 돌렸습니다. 로이터 뉴스였어요. 한국 방산 주가 급등. 자막이 떴습니다. KGGB 제조사 주가가 20% 올랐습니다. FA50 제조사도 15% 상승했어요. 시장이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투자자들은 현실을 빨리 알아차렸죠. 한국 무기가 대세라는 걸요. 다시 CNN으로 돌렸습니다. 이번엔 국제 반응을 다루고 있었어요. 동남아 국가들이 한국 무기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국기가 화면에 떴습니다. 필리핀은 FA50 추가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베트남도 KGGB 구매 협상에 들어갔어요. 말레이시아는 한국 방산업체와 접촉했습니다. 한국 무기 시장이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었어요. 반면 중국 무기 시장은 중국 무기 수출 계약 10건이 취소 검토 중입니다. 자막이 떴습니다. 아프리카, 중동 국가들이 재검토에 들어갔어요. 중국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결국 실전이 증명했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리 카탈로그 스펙이 좋아도 실전에서 증명하지 못하면 소용없었어요. 중국은 그걸 놓쳤습니다. 값싸게 대량 생산하는 데만 집중했죠. 하지만 품질은 뒤처졌어요. 반면 한국은 가격도 합리적이면서 성능은 최상급이었습니다. 가성비와 실전성을 동시에 잡았어요. 전화가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펜타곤이었어요. 클라크 대령입니까? 그렇습니다. 긴급 브리핑이 소집됐습니다. 워싱턴으로 와주셔야겠습니다. 언제입니까? 내일 오전입니다. 한국 무기에 대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펜타곤까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무기를 정식으로 평가하겠다는 거였죠. 창밖을 봤습니다. 브뤼셀의 하늘이 맑았어요. 하지만 중국의 하늘은 어두울 겁니다. 자국 무기가 실전에서 무너지는 걸 봤으니까요. 중국은 이제 어떻게 할까? 궁금했습니다.
침묵으로 일관할까요? 아니면 반격할까요? 하지만 분명한 건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중국 중심의 저가 무기 시장이 흔들렸어요. 한국이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가성비와 품질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기준을요. TV를 끄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보고서를 써야 했어요. 펜타곤 브리핑 자료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키보드에 손을 얹었어요. 중국 무기 체계 붕괴 분석 보고서. 제목을 썼습니다. 그리고 첫 문장을 입력했어요. 오늘 중국 무기의 신화가 무너졌습니다. 그 전에 저는 인천공항에 서 있었습니다. 한국에 왔어요.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무기를 만들었는지를요. 공항을 나서니 차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한국 국방부에서 보낸 차량이었습니다. 클라크 대령님이시죠? 운전사가 영어로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남 사천으로 모시겠습니다. FA50 생산 공장이 있는 곳입니다. 차는 남쪽으로 향했어요.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펼쳐졌어요. 높은 빌딩들, 잘 정비된 도로,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 많이 변했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한국 공군과 훈련했던 게 30년 전이었어요. 1990년대 중반 F-16 전술 교육차 한국을 방문했었죠. 그때 한국은 지금과 많이 달랐습니다. 가난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부유하지도 않았죠. 무기는 전부 수입했습니다. 자체 생산 능력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세계가 주목하는 무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3시간을 달려 사천에 도착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공장이었어요. FA50을 만드는 곳이었습니다. 공장 문을 들어서니 엄청난 규모였어요. 거대한 경납고 같은 건물들이 즐비했습니다. 안내자가 저를 맞았습니다. 환영합니다, 클라크 대령님. 저는 김성호 수석연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악수를 나눴어요. 먼저 FA50 조립 라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경납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수십 대의 FA50이 조립 중이었습니다. 각 단계별로 정렬돼 있었죠. 한 달에 몇 대나 생산합니까? 최대 12대입니다. 필요하면 더 늘릴 수 있어요. 대단하군요. 라인을 따라 걸었습니다. 기체 골격부터 시작해서 엔진 장착, 전자장비 설치까지 모든 게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어요. 국산화율이 얼마나 됩니까? 약 70%입니다. 나머지는 미국산 부품이고요. 인상적입니다. 다음은 KGGB 생산시설이었습니다. 다른 건물로 이동했어요. 여기는 보안이 더 철저했습니다. 출입증을 2번이나 확인했죠. 안으로 들어가니 클린룸이었습니다. 하얀 방진복을 입은 기술자들이 작업 중이었어요. 여기가 유도 시스템 조립실입니다. 김성호가 설명했습니다. 작업대마다 정밀 장비들이 놓여 있었어요. 작은 회로기판들이 조립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GPS 수신 모듈입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관성항법 장치도 통합돼요. 크기가 작군요. 소형화가 핵심이었습니다. 공간을 아껴야 사거리를 늘릴 수 있거든요. 다음 방으로 이동했습니다. 여기는 날개 조립실이었어요. 접이식 날개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이 설계가 천재적이더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접었다 펼치는 메커니즘이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입니다. 김성호가 미소 지었어요. 5년이 걸렸습니다. 수천 번의 시뮬레이션과 실험 끝에 만들었죠. 실패도 많았겠습니다. 많았죠. 처음엔 날개가 제대로 펼쳐지지 않았어요. 공중에서 찢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의 눈에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조립실에 갔습니다. 완성된 KGGB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은빛 동체가 빛났습니다. 아름답군요. 저도 모르게 감탄이 나왔어요. 무기가 아니라 예술작품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에겐 자식 같은 존재예요. 김성호가 KGGB 하나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안에 우리의 땀과 눈물이 담겨 있습니다. 다음은 개발자들과의 면담이었습니다. 회의실로 이동했어요. 5명의 엔지니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FA50 설계팀장, KGGB 개발 책임자, 유도 시스템 전문가, 생산 관리자, 품질 담당자였죠. 자리에 앉았습니다. 여러분께 직접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이런 무기를 만들 수 있었습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KGGB 개발 책임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미국의 기술 이전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어요. 유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직접 만들기로 했죠.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FA50 설계팀장이 이어받았습니다. 1950년 우린 총알 하나도 만들지 못했어요. 모든 걸 미국에서 받아야 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굴욕적이었는지 아십니까? 그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어요. 7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우리도 만들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어요. 유도 시스템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우리에겐 기술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절실함은 넘쳤어요. 밤을 새웠고 주말도 없었습니다. 가족을 못 본 날이 수백 일이었죠.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생산 관리자가 웃으며 말했어요. 우린 가성비로 승부했습니다. 비싼 부품을 쓰는 게 아니라 효율적인 설계로 이겼어요. 필요 없는 건 과감히 빼고 꼭 필요한 것만 넣었습니다. 그 결과가 KGGB입니다. 품질 담당자가 덧붙였습니다. 실전성에 집중했어요. 카탈로그 스펙이 아니라 전장에서 진짜 쓸 수 있는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명중률 100%가 가능했던 거예요. 저는 그들을 한 명씩 바라봤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어요. 이 사람들은 단순히 일한 게 아니었습니다. 사명감으로 만든 거였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한국 무기의 진짜 강점은 뭡니까? KGGB 개발 책임자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기술이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정신입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는 절실했어요. 살아남아야 했으니까요. 한반도는 아직도 분단돼 있습니다.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멈춰 있을 뿐이죠. 그래서 강해져야 했습니다.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야 했어요. 그 절실함이 이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숙연해졌습니다. 한국 무기의 비밀을 알았어요. 최첨단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을 위한 절실함이었죠. 감사합니다. 제가 말했어요. 많은 걸 배웠습니다. 저희가 감사하죠. 와주셔서요. 악수를 나눴습니다. 공장을 나서며 뒤돌아봤어요. 저 안에서 한국의 미래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절실함과 기술의 결합으로요. 차를 타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호텔 방에 들어가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이 나라는 멈추지 않는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70년 전 폐허에서 시작했어요. 지금은 세계가 주목하는 기술 강국이 됐습니다. 그 원동력은 절실함이었어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고서를 써야 했어요. 한국 방산 현장 방문 보고서. 제목을 썼습니다. 그리고 첫 문장을 입력했어요. 한국 무기의 진짜 힘은 기술이 아니라 정신입니다. 손을 멈추고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우리도 배워야 해. 다시 중얼거렸어요. 절실함을 잊지 말아야 해. 나토는 너무 오래 안주했을지 모릅니다. 편안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매일이 전쟁 같은 나라에서 생존을 위해 싸워왔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의 기술력이었죠. 타이핑을 계속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경쟁자가 아니라 스승입니다. 우리가 잊었던 것을 그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절실함, 헌신, 그리고 생존 본능을요. 이제 우리가 배울 차례입니다.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저장했어요. 내일 나토 본부에 보낼 겁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마지막으로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여전히 빛나고 있었어요. 마치 한국의 미래처럼 밝게 말이죠. 그리고 저는 다시 브뤼셀에 돌아와 있었습니다. 나토 본부였어요. 긴급 확대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이미 가득 차 있었어요. 유럽 각국의 장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폴란드, 네덜란드, 스페인, 노르웨이. 나토 회원국 군사 수뇌부가 다 왔더군요. 미국 국방부 대표도 있었습니다. 의장석에 나토 사무총장이 앉았습니다.
오늘 회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그가 말했어요. 태국 캄보디아 분쟁에서 드러난 무기체계 변화를 논의하는 겁니다. 스크린에 지도가 떴습니다. 전투 지역이 표시돼 있었죠. 클라크 대령이 현장 분석과 한국 방문을 담당했습니다. 발표해 주시죠. 저는 일어났습니다. 노트북을 연결하고 자료를 띄웠어요. 먼저 정밀 유도무기 비교표를 보시겠습니다. 화면이 전환됐습니다. 세 나라 국기가 나란히 떴어요. 미국, 중국, 한국이었습니다. 첫 번째, 미국의 JDAM입니다. 사진과 함께 스펙이 나타났어요. 사거리 28km, 가격 20만 달러, 명중률 85%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어요. 다들 익숙한 수치였습니다. 두 번째, 중국 유도탄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어요. 사거리 40km, 가격 15만 달러, 명중률 60%입니다. 몇몇 장성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 범위 아니었죠. 마지막 한국의 KGGB입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사거리 110km. 누군가 작게 탄성을 질렀어요. 가격 8만 달러.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실전 명중률 100%. 침묵이 흘렀어요.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프랑스 장성이 손을 들었어요. 100%라는 게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현재까지 택함 전쟁에서 23발 발사, 23발 명중이었습니다. 믿기 어렵군요.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새 무기를 직접 비교한 표였어요. 사거리 비교 JDAM 28km, 중국 40km, KGGB 110km. 가격 비교 JDAM 20만 달러, 중국 15만 달러, KGGB 8만 달러. 명중률 비교 JDAM 85%, 중국 60%, KGGB 100%. 숫자가 명확했습니다. 한국이 모든 면에서 앞섰어요. 독일 장성이 물었습니다. 생산 능력은 어떻습니까? 월 200발 이상 가능합니다. 미국 JDAM의 4배입니다. 그렇게 많이? 예, 한국은 대량 생산 체계를 갖췄습니다. 영국 장성이 끼어들었어요. 그럼 실전 배치는? 이미 태국이 운용 중입니다. 필리핀도 도입 결정했고요. 우리는 뭘 했던 겁니까? 이탈리아 장성이 답답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한국을 너무 과소평가했습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우린 중국만 경계했죠. 하지만 진짜 게임 체인저는 한국이었습니다. 폴란드 장성이 손을 들었어요. 폴란드는 이미 한국과 접촉했습니다. 뭘 논의하셨습니까? FA50 추가 도입과 KGGB 구매입니다. 현명한 선택입니다. 다른 장성들이 웅성거렸어요. 폴란드가 먼저 움직인 거였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실전 영상이었어요. KGGB가 날개를 펼치고 활공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게 한국 무기의 핵심입니다. 영상이 재생됐어요. 폭탄이 110km를 날아가 정확히 목표물을 타격했습니다. 국경을 넘지 않고도 적을 칠 수 있습니다. 조종사 위험이 최소화되죠. 비용도 저렴합니다. 이게 21세기 전쟁의 새로운 표준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다들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나토 사무총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클라크 대령의 결론은 뭡니까? 한국을 기준으로 무기체계를 재설계해야 합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젠 미국이나 유럽이 기준이 아닙니다. 한국이 새로운 표준입니다. 미국 대표가 끼어들었어요. 그건 너무 과장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숫자가 증명합니다. 한국 무기가 모든 면에서 우월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수십 년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 노하우가 실전에서 통하지 않았습니다. 제 말이 회의실에 울렸어요. 무거운 진실이었습니다. 네덜란드 장성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한국에게 배워야 한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의 설계 철학, 생산 방식, 실전 중심 사고를 배워야 합니다. 아니면 우리가 뒤처집니다. 스페인 장성이 물었어요. 다른 나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동남아는 이미 움직였습니다. 중동도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중국은요? 침묵하고 있습니다. 자국 무기가 실전에서 무너졌으니까요. 노르웨이 장성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가 한 발 늦었군요.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지금이라도 협력하면 됩니다. 나토 사무총장이 정리했습니다. 각국은 한국과의 협력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기술 교류, 공동 개발, 무기 도입 모두 테이블에 올려놓으시죠. 장성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의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벨기에 장성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30년 군 생활하면서 이런 순간은 처음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틀렸다고 인정하는 순간이요. 그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존심이 상하지 않습니다. 왜죠? 한국은 우리 동맹국이니까요. 함께 강해지면 되는 거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한국은 적이 아니었어요. 동맹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장성들이 3-3-5 모여 대화하고 있었어요. 폴란드처럼 우리도 먼저 움직여야 해. 한국 업체 연락처 좀 줄 수 있나? FA-50이 좋다던데 우리 공군에도 적합할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회의적이었던 사람들이 이제 적극적이었어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브뤼셀의 야경이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오늘 나토가 한국을 인정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명확하게요. 더 이상 한국을 무시할 수 없게 됐어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겁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고서를 써야 했어요. 나토 긴급회의 결과 보고서. 제목을 썼습니다. 그리고 첫 문장을 입력했어요. 오늘 서방 세계가 한국을 새로운 기준으로 인정했습니다. 손을 멈추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세계가 변해야 했어요. 자존심을 버리고 현실을 봐야 했습니다. 한국과 진정한 파트너십을 맺어야 했죠. 타이핑을 계속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따라오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나라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나토의 미래를 위한 길입니다.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저장했어요.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동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마치 한국이 떠오르는 것처럼요. 단 몇 주 만에 세상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저는 브뤼셀 사무실에서 각국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워싱턴에서 온 거였어요. 미 합참의장 명의로 작성됐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국 기준으로 차세대 무기체계를 재설계 중이다. 문장 하나가 모든 걸 말해줬어요. 미국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브뤼셀이었습니다. 나토 국방장관 회의 결과였죠. 회원국들은 한국형 정밀 유도무기 도입을 적극 검토한다. 유럽도 움직이고 있었어요. 세 번째는 리야드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부 보고서였어요. 한국과 30억 달러 규모 방산 계약 체결. 중동까지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네 번째는 마닐라였어요. 필리핀 공군 작전 보고서였습니다. FA-50 전력화 완료. KGB 실전 배치 개시. 동남아는 이미 한국 무기로 무장하고 있었죠. 다섯 번째는 바르샤바였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발표문이었어요. 한국과 전략적 방산 파트너십 체결. FA-50 48대 추가 도입. 유럽 국가들이 줄줄이 따라붙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정말 바뀌었군. 불과 1년 전만 해도 한국은 조용한 나라였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방산 강국이 됐어요. 전화가 울렸습니다. 나토 작전국이었어요. 클라크 회의실로 오게. 무슨 일입니까? 태국에서 큰 발표가 있었어. 직접 보는 게 좋겠어. 회의실로 갔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뉴스가 떠 있었어요. 태국 국방장관이 기자회견 중이었습니다. 태국은 한국과 KGGB2 대량 도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자막이 떴어요. KGGB2 사거리 200km급 차세대 유도폭탄. 제 눈이 커졌습니다. 200km? 옆에 있던 분석가가 말했어요. 한국이 업그레이드 버전을 만들었답니다. 사거리가 2배로 늘었네요. 정밀도도 더 높아졌대요. 이동 표적도 타격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단하군요. 태국 국방장관이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는 향후 5년간 500발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총 계약 규모는 10억 달러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10억 달러는 작은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뉴스가 바뀌었습니다. 이번엔 베트남이었어요. 베트남 국방부 대변인이 나왔습니다. 베트남도 한국과 방산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FA50과 KGGB 도입을 협상 중입니다. 다음은 말레이시아였습니다. 말레이시아 공군이 한국 업체와 접촉했습니다.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에 FA50이 유력합니다. 동남아 전체가 한국 무기로 향하고 있었어요. 반면 중국 무기 시장은 중국 무기 수출 계약 10건이 취소 검토 중입니다. 자막이 떴습니다. 아프리카, 중동 국가들이 재검토에 들어갔어요. 중국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결국 실전이 증명했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리 카탈로그 스펙이 좋아도 실전에서 증명하지 못하면 소용없었어요. 중국은 그걸 놓쳤습니다. 값싸게 대량 생산하는 데만 집중했죠. 하지만 품질은 뒤처졌어요. 반면 한국은 가격도 합리적이면서 성능은 최상급이었습니다. 가성비와 실전성을 동시에 잡았어요. 뉴스가 계속됐습니다. 이번엔 유럽이었어요. 노르웨이, 덴마크, 체코가 한국과 접촉했습니다. 심지어 독일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독일까지? 예, 독일 국방부가 KGGB 성능 평가를 요청했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막을 수 없겠군요. 그렇습니다. 나토 작전국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한국이 글로벌 스탠다드야. 다른 장군이 회의실로 들어왔어요. 여러분, 중요한 소식입니다. 뭡니까? 다음 달 실시되는 레드플래그 훈련 말입니다. 레드플래그는 미 공군 최대 연합훈련이에요. 세계 각국이 참가합니다. 한국군이 FA50과 KGGB를 가져옵니다. 실전 시연을 하겠다네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그럼 미국 무기와 직접 비교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전 세계가 지켜볼 겁니다.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이제 피할 수 없게 됐어요. 한국 무기와 서방 무기가 같은 훈련장에서 평가받는 겁니다. 전 세계가 결과를 주목할 거였죠.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빠르게 부상할 줄은요. 컴퓨터를 켰습니다. 이메일이 하나 와 있었어요. 나토 사무총장 명의였습니다. 클라크 대령, 보고서 잘 봤네. 자네 예측이 맞았어. 한국은 이제 무시할 수 없는 플레이어야. 다음 주 국방장관 회의 때 발표하게. 주제는 한국과의 새로운 파트너십이네. 저는 회신을 작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보내기 버튼을 누르고 창밖을 봤어요. 브뤼셀의 하늘이 맑았습니다. 1억 원짜리 폭탄이 세상을 바꿨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작은 폭탄 하나가 군사 질서를 재편했어요. 서방 중심의 무기 시장이 흔들렸습니다. 새로운 강자가 등장했죠. 그 이름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나토 국방장관 회의 자료를 준비해야 했어요.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한국과의 새로운 파트너십 협력의 시대. 그리고 첫 문장을 썼어요. 한국은 더 이상 우리 뒤를 따라오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파트너입니다. 일부 분야에선 우리를 앞서고 있습니다. 손을 멈추고 생각했습니다. 나토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협력을 선택할까요? 아니면 경쟁을 택할까요? 저는 협력이 답이라고 믿었어요. 한국은 적이 아니었습니다. 동맹이었죠. 함께 강해지면 됐어요. 타이핑을 계속했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명확합니다. 한국과의 진정한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합니다. 기술 교류, 공동 개발, 상호 존중. 이것이 21세기 동맹의 모습입니다. 보고서를 작성하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변했다는 걸요. 처음 한국 무기를 봤을 때 저는 회의적이었어요. 한국이 뭘 할 수 있겠어?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한국을 존경했어요. 그들의 기술, 헌신, 절실함을요. 저녁 무렵 보고서를 마무리했습니다. 저장하고 나토 본부에 전송했어요. 의자에 기대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긴 여정이었어. 한국 무기를 처음 본 날부터 지금까지 모든 게 빠르게 변했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세상은 바뀌었어요. 한국이 중심에 섰습니다. 저는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쪽에선 무언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대였죠. 한국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질서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어요. 한국의 시대는 계속될 거야. 책상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끝났어요. 하지만 한국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될 거였죠. 더 강하게, 더 높이, 더 멀리. 그리고 저는 그 여정을 지켜볼 겁니다. 경외감을 가지고요. 70년 전 총알 하나 만들지 못했던 그 나라가 이제 세계 군사 표준이 됐습니다. 미국이 인정했고 나토가 고개를 숙였으며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절실함이 기술이 됐고 생존 본능이 혁신이 됐습니다. 한국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세상의 중심으로 걸어 들어갔죠.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이렇게 강한 나라였다는 걸요. 우리가 만든 무기가 단순히 파괴가 아니라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는 걸요. 이제 다시 묻습니다. 한국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작은 폭탄이 세상을 바꾼 것처럼 우리의 다음 도전은 무엇이 될까요? 조용히 세상을 바꿔온 대한민국 그리고 한국의 기술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오늘의 사연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인스의 수진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수진이랑 우인스 다음에도 함께해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사랑합니다. 우인스 우리들의 이야기 작은 꿈도 커지는 이 순간 웃으며 함께 나가요 모두의 마음이 크게 울려요. 당신만의 감동 이야기가 늘 당신 곁에서 따뜻한 순간으로 남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